안녕하세요. 어벙벙 사자입니다. 오늘은 규칙 17 페널티 구역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규칙 읽다 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몇몇 조항들이 있죠. 글보다는 그림을 이용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규칙 17.1은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는 경우의 선택사항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몇 번 말한 대로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해서 구제를 받고 난 후에 그 볼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그 페널티 구역에 스탠스를 서서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죠. 볼만 그 페널티 구역을 벗어나면 돼요. 의도된 스탠스와 스윙 구역까지도 그 방해로부터 벗어나는 완전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구제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을 기준점으로 하는 무벌타 구제일 때만 해당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규칙 17.1a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는 경우입니다. 용어의 정의도 나오지만 페널티 구역의 경계는 지면의 위아래로 모두 연장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페널티 구역 밖에서 자란 나무의 일부가 페널티 구역의 경계 안으로 자란 부분은 페널티 구역에 포함되는 것이죠. 규칙 17.1b 페널티 구역에 있는 볼을 플레이하는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 어드레스 할 때 클럽을 지면에 대도 되고 연습 스윙하면서 페널티 구역에 지면을 쳐도 됩니다. 페널티 구역에 있는 볼을 치면서 연습해도 된다는 거죠. 페널티 구역에 놓인 볼을 그대로 플레이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죠. 그리고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해서 1벌타 구제를 받아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죠. 볼이 페널티 구역의 일부로 규정된 플레이 금지 구역에 놓였거나 의도된 스탠스나 스윙 구역에 물리적인 방해가 있는 경우는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면 안 되고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규칙 17.1c는 페널티 구역에서 볼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예요. 즉 페널티 구역에서 볼이 분실된 경우죠. 이때 중요한 것이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입니다.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간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상황이라면 볼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규칙 17에 따른 페널티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즉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 후방성 구제, 측면 구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볼이 페널티 구역과 일반 구역 중에서 어디에서 분실된 것인지를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3분 안에 원래의 볼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볼을 페널티 구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어요. 즉 규칙 17에 따른 페널티 구제가 아니라 분실된 볼이 되어서 규칙 18.2에 따라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자신의 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볼을 찾는 3분이 지난 후에 볼이 페널티 구역에서 발견되었더라도 그 볼은 플레이할 수 없어요. 또한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한 페널티 구제도 불가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용어의 정의에 보면 볼을 찾는 경우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사실의 존재 여부는 오로지 볼 찾기에 허용된 3분 안에 발견된 정보만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볼을 찾는 3분이 지나버리면 그 볼은 분실된 거예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만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상황인 경우, 즉 물에 빠지는 것을 직접 본 경우나 누군가 플레이어의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갔다는 것을 알려준 경우 등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을 추정해서 측면 구제를 받고 볼을 드롭했는데 앞에 걸어가던 캐디가 플레이어의 볼을 일반 구역에서 발견한 거예요. 페널티 구역에 있던 바위를 맞고 일반 구역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볼을 드롭한 이후라서 원래의 볼은 플레이할 수 없는 볼이 됩니다. 볼을 찾는 3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규칙 14.5에 따라서 볼을 인플레이하는 과정에서 플레이어의 잘못이 있던 경우라면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플레이어의 잘못이 없으니까 바로잡을 잘못도 없는 것이에요. 물론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을 합리적으로 추정했는데 드롭한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 그 지점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그 지점을 추정한 경우라면 볼을 플레이한 이후에 추정한 지점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플레이어는 페널티를 받지 않아요. 만약에 티샷 한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간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상황이어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선택하고 다른 볼을 티잉벽에서 티업했는데 앞에 있던 갤러리가 선수 볼 돌 맞고 튀어서 페어웨이로 왔어요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도 원래의 볼을 플레이할 수 없을까요? 아까 문장을 다시 한번 보죠.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그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이고 페널티 구제를 받아서 다른 볼을 인플레이한 경우 원래의 볼은 플레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플레이한 경우죠. 티잉 구역에서 티업한 볼은 그 볼에 스트로크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즉 티업한 볼을 스트로크하기 전에 원래의 볼이 발견되었다면 그 원래의 볼을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북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폭이 좁은 페널티 구역으로 가서 측면 구제를 받는 경우 그 페널티 구역을 가로지른 맞은편의 기준점으로부터 두 클럽 길이의 구제 구역을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 볼이 이렇게 폭이 좁은 페널티 구역으로 간 경우 양쪽 모두에서 기준점을 잡고 구제받을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것은 번역의 오류로 보여요. 원문대로라면 번역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 그림처럼 플레이어의 볼이 폭이 좁은 빨간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에서 측면 구제를 받는 경우 구제 구역의 크기를 정할 때 플레이어는 그 기준점에서 페널티 구역을 가로질러 맞은편까지의 방향으로 두 클럽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단, 그 두 클럽 길이 안에 페널티 구역의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포함된 부분은 구제 구역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물론 로컬 룰이 적용되면 페널티 구역 맞은편에서도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로컬 룰 모델 B-2가 적용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은 이 로컬 룰이 언제나 적용되는 것처럼 번역된 것이라서 수정이 필요해 보이죠. 자, 이제 구제 방법을 한번 알아보죠. 규칙 17.1D는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한 구제 방법입니다. 규칙 내용은 나중에 책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글보다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간 경우 구제 방법은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 후방선 구제, 그리고 측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측면 구제는 볼이 빨간 페널티 구역으로 간 경우만 허용되고요. 왼쪽의 첫 번째 그림은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입니다. 일발타를 받고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제 구역에 볼을 드롭하는 구제죠. 두 번째, 후방선 구제입니다. 볼이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이 홀과 볼을 드롭할 지점 사이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후방선상에 볼을 드롭하고 드롭된 볼이 지면의 맨 처음 닿은 지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이든 한 클럽 길이 이내에 볼이 정지하면 올바르게 구제받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원형의 구제구역이 나오죠. 다만 후방선 구제를 위한 구제구역은 볼이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이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까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직후방선상에 드롭하면 된다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곳일까요? 다른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25년 US 여자 오픈에서 넬리 코다의 볼이 그린을 넘어서 그린 뒤 벙커로 갔어요. 벙커에서 플레이한 볼은 그린을 또 넘어서 노란 페널티 구역에 빠졌습니다. 노란 페널티 구역으로 갔으니까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하고 후방선 구제만 허용되죠. 넬리 코다는 후방선 구제를 선택했어요. 만약 직후방선상이라고만 하면 직전에 플레이한 벙커 뒤쪽에 볼을 드롭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볼이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이 지점이 홀과 볼을 드롭할 지점 사이에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후방선 구제의 구제 구역은 물 건너편인 이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후방선 구제를 받고 볼을 드롭할 때 후방으로의 거리 제한은 없어요. 또한 후방선 구제를 받을 때 구제 구역은 그 페널티 구역만 아니면 됩니다. 후방선상에 있는 어떤 구역이 드롭해도 돼요. 벙커도 가능하고 퍼팅 그린에도 드롭할 수 있어요. 그 페널티 구역만 아니면 다른 페널티 구역에 드롭해도 된다는 거죠. 아웃 오브 바운드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구제 구역이 될 수도 있는 구역에 두 개의 코스가 겹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드롭한 볼이 맨 처음 지면에 닿은 구역과 볼이 정지한 지점의 구역이 같아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측면 구제예요. 측면 구제는 빨간 페널티 구역에만 한정되는 구제 방법이라고 했죠. 빨간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해서 구제를 받기 위한 기준점은 볼이 그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두 클럽 길이 이내가 구제 구역이에요. 당연히 구제 구역은 기준점보다 홀에 더 가까우면 안 되고요. 그리고 구제 구역은 후방선 구제와 마찬가지로 그 페널티 구역만 아니면 됩니다. 다른 페널티 구역이어도 되고 벙커도 가능하고 퍼팅 그린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해요. 구제 구역에 퍼팅 그린이 포함되면 퍼팅 그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퍼팅 그린이라고 해서 플레이스 하는 게 아닙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페널티 구역을 노란 페널티 구역으로 규정할 때는 위원회가 그 페널티 구역을 넘기는 것이 도전적인 요소라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홀을 따라 옆에 위치하고 있는 페널티 구역의 경우는 빨간 페널티 구역으로 대부분 규정하거든요. 물을 넘기는 것이 도전적인 요소라면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노란 페널티 구역으로 규정합니다. 측면 구제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이 구역을 빨간 페널티 구역으로 규정했다면 이 수역을 넘었다가 뒤로 굴러서 물에 빠진 볼의 경우라도 구역의 모양에 따라서 건너편에서 측면 구제를 허용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회가 이 물을 넘기는 것이 플레이어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라면 노란 페널티 구역으로 규정해서 측면 구제를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즉 플레이 방향을 가로지르는 페널티 구역은 노란 페널티 구역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크겠죠.
규칙 17.1의 2는 플레이 금지 구역이 페널티 구역이 일부로 규정된 상태이고 볼이 그 플레이 금지 구역 안에 놓였거나 의도된 스탠스나 스윙 구역이 물리적으로 방해가 되는 경우의 처리 방법입니다. 플레이 금지 구역은 구제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고 그것에 방해가 있으니까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하지만 볼의 위치에 따라서 구제 방법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규칙 16의 2편에서 설명을 다 드렸죠. 다시 한번 그림을 보고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왼쪽 플레이어의 볼은 플레이 금지 구역 안에 놓였죠. 이때는 규칙 17에 따른 페널티 구제만 가능합니다. 오른쪽 플레이어의 볼은 페널티 구역에 있지만 플레이 금지 구역 밖에 놓인 경우이고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탠스나 스윙 구역이 플레이 금지 구역에 물리적으로 방해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반드시 구제받아야 하지만 무벌타 구제와 페널티 구제의 두 가지 구제 방법 중에서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무벌타 구제의 경우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을 잡고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점과 구제구역이 반드시 이 페널티 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페널티 구제는 규칙 17에 따라서 1벌타를 받고 구제를 받는 거예요. 빨간 페널티 구역이라면 측면 구제, 후방선 구제, 그리고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또 나왔네요. 플레이하기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예요. 볼은 플레이 금지 구역 밖에 놓였고 의도된 스탠스가 방해가 있는 경우는 그 페널티 구역 안에서 무벌타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플레이 금지 구역이 없었더라도 플레이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때는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규칙 17에 따른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한 구제만 허용될 거예요. 규칙 17.3에 나오지만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는 경우는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의 구제 이외의 구제 방법은 없어요. 규칙 17.2의 A와 B는 페널티 구역에서 플레이한 볼이 그 페널티 구역으로 간 경우 또는 다른 페널티 구역으로 간 경우 그리고 분실되거나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간 경우 그 페널티 구역을 빠져나갔지만 언플레이어블 볼 상태가 된 경우에 관한 처리 방법입니다. 이 조항은 페널티 구역에서 플레이한 볼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이 규칙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구역에서와 달리 페널티 구역에서만 적용되는 독특한 조항들이 있어서 그런 듯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구제 절차는 일반 구역에서 플레이한 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페널티 구역에서 플레이한 볼에만 적용되는 몇몇 절차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림은 대한골프협회 골프 규칙에 있는 그림입니다. 규칙 내용은 골프 규칙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죠. 티인 구역에서 플레이한 볼이 A 지점, 즉 빨간 페널티 구역으로 갔고 놓인 그대로 플레이했는데 같은 페널티 구역 B 지점으로 간 경우에요. B 지점에 놓인 볼을 그대로 세 타째로 플레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림처럼 B 지점에 물에 빠져서 플레이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구제를 받아야겠죠. 규칙 17.2는 이런 경우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페널티 구역에서 플레이한 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네 가지 구제 방법이 있어요. 이 구제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제를 선택하든 페널티는 모두 페널티 구제에 따른 1벌타만 받아요. 첫 번째 구제 방법은 1번, 즉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서 다시 플레이하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입니다. 기준점이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이고 이 지점이 페널티 구역에 있으니까 구제 구역도 반드시 이 페널티 구역 안에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인 X지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후방선 구제나 측면 구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페널티 구역에서 플레이한 볼인 경우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추가적인 구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페널티 구역 밖에서 마지막으로 스트로크한 지점인 이 티인 구역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때도 페널티는 페널티 구제에 따른 1벌타만 받으면 됩니다. 이건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페널티 구역에서 플레이한 볼에만 적용되는 독특한 구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 예제들을 보면서 언제나 티인 구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페널티 구역 밖에서 마지막으로 스트로크한 지점이 티인 구역이지만 만약에 페널티 구역 밖에서 마지막으로 스트로크한 지점이 일반 구역이라면 그 일반 구역으로 돌아가야 하겠죠. 이제 타수를 한번 세워보죠. 어떤 구제를 받았든 스트로크 수는 티인 구역, 페널티 구역에서 각각 한 번씩이고 페널티 구제에 따른 1벌타를 받으니까 현재까지 총 타수는 3타가 되고 다음 샷은 스트로크를 어디에서 하든 4타째가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1번 지점에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고 드롭한 볼이 플레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다시 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볼이 페널티 구역이 있으니까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는 받을 수 없고요. 다시 이 페널티 구역 밖으로 나가는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도 이 X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면 구제나 후방선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페널티 구역 밖에서 마지막으로 스트로크한 지점인 T인 구역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타수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일단 한번 받았고 다시 페널티 구역 밖으로 나가는 구제를 받았으니까 언제나 2벌타를 받게 됩니다. 즉 다음 스트로크를 하는 지점에 관계없이 다음 샷은 5타째가 될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죠. 티인 구역에서 플레이한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갔고 노인 그대로 플레이했지만 그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나갔다가 다시 같은 페널티 구역으로 돌아온 경우입니다. 이때도 B 지점에서 볼이 노인 그대로 플레이할 수 있어요. 다음 샷은 세타째일 거예요.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B 지점에서 볼을 플레이할 수 없는 상태여서 다시 페널티 구제를 선택한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때도 첫 번째 상황과 크게 다르잖아요.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인 페널티 구역, 즉 A 지점에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X 지점을 기준으로 측면 구제나 후방선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페널티 구역 밖에서 마지막으로 스트로크한 지점, 여기서는 티인 구역으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타수를 세어보죠. 어떤 구제를 받았든 스트로크 수는 티인 구역, 페널티 구역에서 또 각각 한 번씩이고 페널티 구제에 따른 1벌타를 받으니까 현재까지 총 타수는 3타째가 되고 다음 샷은 4타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그림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1번 지점에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아서 볼을 드롭한 후 그 볼을 플레이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 총 2벌타를 받아서 다음 샷은 5타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1번 지점에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고 추가 구제를 받기로 한 경우도 측면 구제나 후방선 구제를 위한 기준이 되는 지점은 이 X 지점입니다. 볼이 있는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까운 지점이 되었지만 규칙 17.2의 A의 1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 17.1D의 2항 또는 3항에 따라 즉 후방선 구제나 측면 구제를 받는 경우 구제 구역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추정 지점은 볼이 현재 놓여있는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지점은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이 아니죠. 이 그림에서는 처음 통과한 지점이 되네요. 볼이 놓여있는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은 이 X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그림은 페널티 구역에서 플레이한 볼이 페널티 구역 밖에서 분실되거나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가는 경우예요. 규칙 18.2에 나오는 대로 볼이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갔거나 페널티 구역 밖에서 분실된 경우는 반드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이것이 유일한 구제 옵션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던 다른 상황들은 A 지점에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가 구제 옵션 중에 하나였지만 이 상황은 반드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이 지점에서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단 A 지점에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고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한다면 4타째를 플레이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고 드롭한 볼을 플레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1벌타를 추가하고 다시 이 페널티 구역 밖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이 X 지점을 기준으로 측면 구제나 후방선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페널티 구역 밖에서 마지막으로 스트로크한 지점인 이 T인 구역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페널티가 추가되었으니까 다음 샷은 5타째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볼이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갔으니까 A 지점에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페널티 구역 밖에서 추가 구제를 선택하는 경우라면 이 페널티 구역에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볼을 드롭하지 않고 곧바로 그 페널티 구역 밖에 볼을 드롭해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경우도 그 절차만 생략한 것이어서 총 2벌타를 받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규칙 17.3은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는 경우 구제가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페널티 구역에 있는 볼에 대한 플레이하는 방법을 제한하는 규칙은 없다고 했지만 구제에 관한 것은 제한이 있어요. 먼저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즉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일시적으로 고인물, 수리지, 동물이 만든 구멍으로부터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잖아요. 볼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볼이 일반 구역에 있다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가 페널티 구역에 있더라도 그것의 방해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는 경우라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가 일반 구역에 있더라도 그것으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규칙 16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박힌 볼 구제도 허용되지 않아요. 박힌 볼은 규칙 16.3에서 얘기한 대로 일반 구역에 박힌 경우에만 박힌 볼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페널티 구역에 박힌 볼은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거나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한 구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다면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도 허용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구제는 규칙 17에 따른 페널티 구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규칙 16.2에서 말한 대로 위험한 동물이 있는 상태라면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더라도 1벌타를 받는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한 구제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 페널티 구역 안에서 기준점과 구제 구역을 잡고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도 있죠. 위험한 동물이 있는 상태로부터 구제를 위한 기준점은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이죠. 오늘은 규칙 17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한 구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그림을 이용해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은 규칙 18
스트로크와 거리구제, 분실, 아웃 오브 바운즈, 그리고 프로비저널 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